시작할까요? 오늘 자료가 2개 나간 게 있는데요. 강의 계획서 먼저 보겠습니다. 뭐 특강이라서 뭐 계획서가 중요치는 않은데 그래도 뭐 새로운 강의 시작하는 거니까 짧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문 특강 강의 계획서 보시면 뭐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노동법 강의하는 김기범 노무사죠.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옆에 이메일이 있고요. 일정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예요. 그래서 오후에 총 3회 잡아놨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오후 강의가 5시 반까지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여유 있게 6시까지로 시간을 잡아놨어요. 근데 이제 6시를 풀 채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고요. 뭐 교재는 조문 자료 제가 나간 게 있는데 이걸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기존에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따로 법정 보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대상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타겟층은 이 특강 같은 경우는 입문자들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1차 강의 같은 경우는 좀 조문에 디테일한 내용까지 많이 하는데 특히 노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조문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출제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것들은 그냥 제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무료 강의를 통해서 좀 보완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타겟층들은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입문자들이고요. 노무사 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요거 공채든 7급 9급 공무원 이제 수강생들이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무사 강의하고 공무원 강의는 하는데 변시랑 5급 공채는 따로 강의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따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좀 없다 보니까 이제 지금이 거의 한계치라서 더는 강의를 늘릴 수가 없어요. 대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요 조문 특강을 수강하시고 그 외에 이제 따로 보시는 교재들로 이제 추가하시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이제 노무사 1차든 2차든 기본 강의 수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문 중심으로 한번 1회독 하자.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한번 마련된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목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뭐 법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인데요. 뭐 당연한 얘기죠. 특히 이제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가 노무사 2차 시험도 그렇고요. 변시가 특히 심한데 그 로스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택 과목의 노동법에 시간을 좀 많이 투여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판례만 들다 이런 형식으로 좀 준비가 많이 되고 있고요. 노무사 2차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우리 출제 자체가 판례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학습도 그쪽에 많이 치우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시게 되면 중간 끝부분, 맨 밑에 줄 가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아시는 것처럼 성법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모든 규정을 기반으로 해석론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판례 역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 해석론에 불과하다는 그 관점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 자꾸 법규정 같은 경우 답안에 안 쓰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논의의 시작은 규정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좀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그 기본기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강의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법학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학 판검 구조가 있죠. 자, 네, 모든 문제점은 왜 나오는 거냐면 법 규정의 해석론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 소재를 얘기할 때 법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법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죠. 법 규정이 없는 경우는 당사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해야 되는데 그걸 그 규율하는 근거로서 법 규정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해석이 맡겨져 있는 거고요. 규정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 규정이 있는데 법에 있는 뭐 행위를 뭔가 했다. 끝난 거지 뭐. 더 얘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우리가 판례가 나오는 이유는 학설들이 갈리는 이유는 이 규정이 결국 해석의 문제겠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규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규정만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에 의해서 다양한 해석론들이 나오게 되고 그걸 우리가 이론상 학설이라고 하고요. 그중에 우리가 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 뭐 주로 대법원 입장을 얘기하죠. 그걸 우리가 판례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수험생 나의 이제 검토 의견, 그걸 우리가 이제 검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식 시험에서 소위 말하는 문학 판권 구조가 나오게 되는 그 논의의 흐름 속에서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게 법 규정이니까 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겠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답안에서 모든 논의의 시작은 규정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요 특강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기본 체계를 잡는 입문 강의다 보니까 판례 세부 부분이나 뭐 두문자 이런 것들은 강의하지 않아요.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압축적으로 규정 중심으로 노동법의 기본 체계를 뭐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각 규정상의 유기적 관련성을 살펴보면서 전 체계를 한번 1회독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요 특강을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무료 강의다 보니까 다 동영상으로 온라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의 수강하시면서 너무 필기 이런 것들은 압박 느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뭐 동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내용 자체를 좀 파악하는데 좀 중점적으로 강의 수강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진도표가 밑에 있는데 오늘은 첫날이라서 이제 근기법 임금까지 나갈 거고요. 내일 이제 근로시간 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조법에서 노동조합 파트까지 진도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 마지막 날은 교섭부터 시작해서 분호까지 해가지고 노조법을 끝내는다. 그런 코스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강의할 때마다 요 시간 내에 진도를 맞추는 게 좀 만만치 않은데 최대한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딜레이 되지 않게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문자료 들어가시죠. 조문자료 1페이지 보시게 되면 파트 1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계법 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 32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근대에서 민법적 그 이론만 가지고 당사자 관계를 규율하던 그런 시대를 좀 뛰어넘어서 거기서 이제 가지고 오는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법이라는 일종의 특별법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법의 영역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헌법상 근거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보죠. 뭐 공부해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헌법 32조에 근로의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33조에는 소위 말하는 노동 3권이 있습니다. 뭐 책에 따라서는 이제 근로 3권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일반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만 가지고는 노동관계 특수성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갑을 관계니까. 그래서 을들인 근로자를 보호하자. 그럼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겠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최저 기준을 잡아주고 그래서 너네끼리 마음대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근로의 권리가 하는 뭐 큰 역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헌법 32조를 통해서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끝 이래버리면 그 최저 기준이 아무래도 갑을관계 내에서 절대 기준처럼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너네가 약자들이니까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때로 한번 싸워보렴. 그래서 집단적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좀 가져보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노동 3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이고요. 그 외에도 무수히 많죠. 그 다음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너네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단체로서 때로 한번 싸워보렴. 이거 보장해주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대표적인 법률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줄여서 그냥 노조법 이게 대표적인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제 플러스 알파들이 매우 중요해지고요. 근데 주관식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근기법하고 노조법 이 두 가지가 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도 요 두 법률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헌법 32조 읽어보시면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을 보장하도록 노력해라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좀 애를 써봐라 이런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적정임금 보장이라든가 뭐 최저임금제 시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소한의 조건을 가지고 좀 뭐 일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의 권리라는 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실업자들의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취업자의 측면이 있고요. 양자를 모두 규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항 가보시면 모든 국민은 근로에 의무를 지죠. 그래서 이거는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예요.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보면 우리가 실업 상태에 빠져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뭐 일정한 기간마다 센터에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취업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의무를 이행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업급여라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보장하다 보니까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선 근로의 의사와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 그렇죠? 내가 의사와 능력이 있어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 그에 대해서만 우리 권리가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항 가보시게 되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법률을 통해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저 기준을 깔아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우리 개별적 근로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들은 최저 기준이에요. 너네가 마음대로 합의하더라도 최소한 이만큼 맞춰줘야지. 그게 이제 근로조건 법정주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하고 5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사회적 약자를 볼 수 있는 여자라든가 어린 아이들, 연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에 대해서 특별히 좀 보호를 해줘라. 그러다 보니까 이 명령에 기해가지고 우리 나중에 보실 근기법에서는 뭐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특별 보호를 또 규정하고 있죠. 6항에서는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공되는 근로 그 자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없어요. 하지만 국가에 공로가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 찾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우선적인 기회를 주어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가산점, 유공자 가산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헌법 32조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 최저 조건으로서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대표 법률로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밑에 보시게 되면 장들이 쭉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장 총칙 같은 경우는 모든 법률들은 총칙을 통해서 이 법의 목적을 얘기하고 정의 규정을 얘기해주고 기본 원칙을 얘기하죠. 근기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고,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고, 기본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계약 그 자체죠. 근로계약 체결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근로관계라는 게 근로관계 시작이 있고, 근로관계 내용이 있고, 근로관계 끝, 종료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노동법이라는 거는 특히 근기법을 통해서 근로관계 시작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종료까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로관계 내용이라는 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임금도 너무 많고 근로시간도 너무 많고 휴게, 휴일, 휴가 그다음에 헌법이 얘기했던 여성과 연수자에 대한 보호 등등등 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별도의 장으로 따로따로 빼고 있는 거고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근로관계 시작과 근로관계 끝 얘네들을 2장 근로계약 챕터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3장부터 본격적으로 근로관계 내용들인데 우리가 일을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관계에서 특히 그 보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임금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걸 근로관계 내용으로서 제일 먼저 3장에서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돈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근로시간이라든가 나의 휴식적인 부분들, 휴게, 휴일, 휴가 이런 것들이 규제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게 그 다음 장인 4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3장과 4장을 통해서 근로자가 일을 함에 있어서 보호받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얘기가 끝난 거고요. 딱 그러고 나니까 아까 헌법에서 얘기했던 여성과 연수자에 대한 특별보호 이게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장을 통해서 5장에서 여성과 소년 요거를 규율하고 있는 거고요. 6장 같은 경우는 안전과 보건인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건강한 작업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규율들인데 이거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죠.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따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거기에 대한 근거만 마련해놓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특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의 2가 최근에 들어온 거죠. 이제 예전에야 막 사람을 때리고 막 예를 들어서 막 감금하고 이런 게 많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에서 왕따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되게 많이 횡행하고 있죠. 오히려 이제 좀 더 교묘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최근 근기법 개정을 통해서 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요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용어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근기법의 6장의 2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7장이 기능습득인데요. 얘는 이제 연수생 이런 분들이에요. 일 배우는 사람들, 수습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 수업 용어로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8장 같은 경우는 재해보상인데요. 이제 근로관계 내에서 일하다 다치면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8장에서 규율하고 있더라.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무상 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혹은 병에 걸렸습니다. 일 때문에 업무상 재해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첫 번째 방식은 네가 잘못해가지고 너의 실수로 네가 다쳤으니까 예를 들어 네가 졸다가 기계에다 팔을 넣지 않았냐 이런 거니까 과실 책임주의에 의해서 너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네가 책임지거라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게 18세기 방식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하다가 이 일 때문에 다쳤는데 다친 사람은 내가 책임지려면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과실 책임주의를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근로관계에 대해서의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무과실주의를 혼용하자. 그래서 사용자가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기업 내에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자. 이렇게 들어온 게 19세기 방식이죠. 그게 근기법 8장 재해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 그게 8장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19세기 방식인데 이것도 단점이 있죠. 왜 그러냐면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람이 죽어버리면 보상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업이 망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회보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재보험이겠죠. 이게 20세기 방식입니다. 실제 우리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산재법에 의해서 보통 규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기법 8장은 거의 쓰이지가 않죠. 실제로 우리 수험에서도 시험에 안 나와요. 산재법은 나올 수 있지만 얘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 거의 쓰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 아예 안 쓰이냐? 그렇지는 않은 게 가끔씩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는데 산재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거의 없는데 법이 또 개정이 돼가지고 거의 없는데 아주 드물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산재법 적용 재해니까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의해서 사업주가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쓰이지는 않는데 8장에서 이제 우리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딱 떠오르는 게 회사에 규정이 있지. 그래가지고 취업규칙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용어로 사규, 회사 규정 이래 부르는 것들이 우리 근기법에서는 취업규칙이라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취업규칙도 우리가 취업규칙을 통해서 기업 내에서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설정되다 보니까 이거를 만들 때, 바꿀 때 어떻게 해라.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줘라. 이런 식의 규율들을 구장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회사에서 요즘에 많지 않은데 기숙사에 있는 회사들도 가끔 있죠. 요즘에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기숙사는 이렇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을 둬가지고 감독관을 통해서 이런 뭐 권한과 책임을 줘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기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근기법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안전보호법 등 각종 특별법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보호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의 가장 기본법으로서 근기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1장 총칙 돼 있어요.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기법의 목적 자체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 규정의 내용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근기법의 이런 목적들은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얘기들을 하면서 해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왜 A로 볼 수도 있고 B로 볼 수도 있는데 굳이 A로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가장 심플하게 될 수 있는 논거가 바로 근기법의 목적이죠. 근기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에 있으니 A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각 법률의 목적이라는 건 이 법 자체의 목적도 있고 각 규정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기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근기법의 모든 규정들이 전부 다 그러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의 목적을 고려한다는 건 이 법 자체의 목적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각 세부 규정의 개별적 법규들의 규정들의 목적도 고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취지가 특히 주관식 시험에서는 취지가 매우 중요한 거죠. 아무튼 근기법 전체의 목적은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 자, 그러고 나면 정의 규정에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근기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근기법이란 조건을 내가 준수할 의무가 부담되기 위해서는 내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설정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기업에서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뭔가 대가로서 보수를 받는 계약은 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만 보더라도 제가 이 학원에서 소속돼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학원과 관계해서 제가 학원이 사용자고 내가 근로자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아니긴 한데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촬영해 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촬영해 주신 분들은 학원과 관계에서 근로자인 거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런 거죠. 내가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근로자인가요? 답은 모르겠는데요. 이거예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어봐야지.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말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돈을 받는 계약들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로 도급도 있고 뭐 위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의사한테 돈 주고서 뭐 치료를 받습니다만은 우리가 의사를 고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용어로 일반적인 용어로서 의사를 샀다라고 하는데 그게 고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일종의 위임 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내주고 돈을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근기포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니 우리 개념을 통해서 근로자의 범위를 획정하는 건 매우 중요할 겁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일을 해주고 내가 돈을 줘요. 그런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사용자냐? 아닐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도급 관계에서 내가 도급인으로서 일을 돈 주고 맡겼으면 이 수급인 업체가 하는 거지 이게 근로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사용자가 규정상으로 심플해 보이지만 실제로 판단해 보면 되게 어려워요. 지금도 우리가 매년 무수히 많은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려우니까 그만큼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노동력 제공하는 그런 계약의 형식이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실질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마련이 필요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2조 1항 1호 보시면 근로자란 직업에 준용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관계없는 건 뭐 알겠고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데 딱 들은 생각이 임금은 뭐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임금의 개념이 5호에 있어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기준으로든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금품을 말한다.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해야 근로자고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게 임금이고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3호를 가보는 거죠.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근로는 뭐지? 3호를 가보는 거예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뭐 느낌은 오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것만으로도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4호로 가볼까? 해가지고 근로계약을 가보는 거예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제공 등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면 근로자와 사용자예요. 또 순환 논리인 거지. 결국 우리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 규정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해석을 통한 판례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 판례가 실제로 주목하는 거는 결국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건 결국 종속성이란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동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로라는 건 방금 나온 것처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포괄하지 않습니까? 노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특정 기업에 종속돼서 제공하는 종속노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와 별개로 계약 틀 내에서 내가 내 맘대로 하는 독립노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구분해 보면 도급이라든가 위임은 독립노동이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한테 종속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변호사나 노무사가 의뢰인한테 종속되어 있지 않다고요. 예를 들어 가게 사장이 손님한테 종속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난 독립적으로 한단 말이죠. 결국 이 사람이 제공하는 근로가 결국 근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력 제공이라는 게 근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나의 제공된 노동력이 종속 노동화에서 제공되는 노동이어야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례가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디테일한 기준들을 또 제시하고 있죠. 오늘 글을 볼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전통적 의미에서의 사용자라는 건 사업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고 예를 들어 법인이라고 칠게요. 있고 내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갑을병정 각각은 이 기업과의 관계에서 그냥 근로자예요. 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용자라는 건 근로계약 상대방인 결국 사업주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업주에게만 모든 근기법 준수 의무를 부담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사업주가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경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사업의 경영 담당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경영 담당자는 이 기업의 소유자는 아닌데 어쨌든 이 기업의 경영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내가 다 담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책임을 물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을병정 순으로 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근로관계 특성상 먼저 온 사람들이 뭐 직위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갑이 뭐 을병정을 상대로 뭔가 지시권을 막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 같은 경우에 이 법인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근로자인데 얘와 얘들과 관계에서는 얘도 근기법 준수 의무를 부담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갑이 하는 일이 주로 이 기업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다 보니까 얘도 범위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업주는 이 기업, 법인, 뭐 개인 기업이면 개인이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근기법은 근기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의 경영 담당자라든가 혹은 근로자지만 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이런 사람들까지 사업주의 사용자의 개념을 좀 넓혀주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실 갑이나 이 담당자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 이 회사가 내 게 아니고 특히 갑은 나도 고용된 노동자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너네만 노동자니 이럴 수 있다고요. 난 좀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 내에서 내가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근기법의 준수 의무를 우리 법은 부여하고 있더라. 결국 근기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2호 가보시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근로자는 이런 거고 사용자는 이런 거구나. 얘네가 이런 것들을 보호받고 얘네가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근기법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는 이렇고 사용자는 이렇고 판단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근기법의 기본 원칙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식의 보호를 하고 있는 거냐. 3조, 4조, 5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3조는 뭐냐면 이 법은 최저 기준이니까 이 법 기준을 이유로 조건을 저하시키지 마 이런 거예요. 근기법은 그 특성상 강행법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최저 기준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는 요 기준은 최저 기준으로 깔아놓고서 당사자 간에 이거에 저하되는 합의를 해도 그거를 무효로 봐야만 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15조에 나오는데요. 기본 정신으로서 최저 기준임을 3조에서 좀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조, 5조 같은 경우는 너네는 대등한 관계니까 쫄지 말고 대등하게 해. 했으면 지켜. 뭐 이런 겁니다. 굉장히 좀 선언적인 의미죠. 실제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대등하지 않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근로자가 갑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사안의 특성이 있는 거고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사용자가 갑이죠. 실제로 대등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본 원칙으로서 어쨌든 너네는 대등함. 이걸 우리가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6조에서 균등처우라는 게 나와요. 기본 원칙인 거죠. 근로관계에 대해서 너네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우함에 있어서 성별이라든가 국적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을 이유로 근로자를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하지 마. 가지고 기본적인 원칙으로서의 차별금지 규정 이게 근기법 6조의 균등처우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동법을 통해서 금지하는 차별의 종류는 더 다양해요. 예를 들어 우리 시험범위 내에서 노무사 1차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그죠? 그 공무원 7급에만 나오는데 남녀공용평등법 이런 것들 뭐 풀네임은 더 길죠? 남녀고평법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좀 더 구체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잡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법, 파견법 이런 것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또 특별법을 통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범위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고령자 고용촉진법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또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을 또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차별금지의 내용들은 특별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규율하고 있는데요. 우리 근기법 6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은 차별하지 마. 이런 걸 이유로 차별하지 마라고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7조에서 뭐가 나오냐? 강제근로 금지가 나와요. 되게 근대적인 내용이죠. 옛날에 어땠습니까? 일단 너는 나랑 이렇게 일하기로 했으니까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 너 안 하면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죠. 물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았으면 물건의 처분권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건데 나는 사람이라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계약했다 그래가지고 나의 의사에 반해서 나를 묶어놓고 일을 시키고 이게 가능할 것이냐, 뭐 협박해가면서 때려가면서 일 시키는 게 가능할 것이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너무 당연한 걸 법으로 기본 원칙으로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최근에는 이제 뭐 섬에 염전노예 이런 게 문제가 됐었죠. 그런 것들도 근기법 7조 위반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기법 8조 폭행금지. 지금도 많이 있죠, 은근히.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혹은 사용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왜냐? 일반적인 폭행은 그래도 어쨌든 대등한 사람끼리 때리는 건데, 싸우는 건데, 이거는 기업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 나쁜 놈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형법상 폭행죄와 별도로 좀 특별히 법으로 규율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결국 같은 맥락인 건데, 사람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에서 중간 착취 배제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10조에서 국민권 행사 이런 것들을 또 보장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통해 내용을 좀 보시면 6조 한번 가보시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 신분을 이유로 조건에 대한 차별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차별금지의 균등초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조 강제근로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8조 폭행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노무사 1차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 객관식 시험이죠. 객관식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입법자가 사고의 발생을 특별히 강조해놨어요. 왜 그랬냐? 그냥 어떤 이유로도라고 해버리면 뭔가 좀 약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오는 거예요. 사고의 발생이라 하더라도 때리지 마.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시험 나오는 게 이런 식이에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금지잖아. 사고 발생이 된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답을 문제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원래 안 되는 거지. 당연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렇게 문제를 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틀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악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쯤 되면 때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거고요. 구조 가보시면 중간 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 가지고 장사하지 마 이런 겁니다. 얘를 이 회사에 꽂아주는 조건으로 돈 받지 마.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일을 했으면 그 돈은 얘가 받아야지. 왜 수수료를 네가 떼먹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죠. 왜 그러냐?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돼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해보면 법률에 따르는 경우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헤드헌터 가능한 거고 파견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으로서 사람 가지고 장사하지 마. 물건이 아니니까 그런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외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권리 행사나 공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표를 하고 싶다. 혹은 내가 공직선거에 출마하고 싶다. 그렇죠? 혹은 이제 뭐 법원의 요구에 의해서 증인 출석을 한다. 민방위를 간다. 예비군을 간다. 이런 거 할 때 국민으로서의 권리라든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행사 또는 이행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했을 때 기업 내에서 그것 때문에 무단결근 이래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보장을 해줘라 라는 걸 기본 원칙으로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6조부터 10조까지가 근기법 적용의 아주 기본 원칙들인데 이거는 뭐 사람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는 거고요. 심지어 그렇죠?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거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우리가 고용한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 작은 기업이니까 때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얘는 사고 팔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낙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전부 다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요. 왜냐? 이 정도도 안 해주면 혹은 이 정도를 해버리면 이건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이건 범죄로 봐가지고 규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근기법의 아주 기본적인 총칙으로서 원칙들인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11조, 12조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뭐냐?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이 원칙 가지고서 근기법을 적용하려고 보니 아무래도 근기법의 모든 내용들을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법은 일정한 룰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용 범위를 통해서 11조, 12조가 있는데요. 12조를 먼저 보시면 12조 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 예를 들어 관악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뭐 직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람 수를 따지지 말고 전부 적용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국가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데 고용한 직원이 그 사업에 한 명이었다. 그래도 근기법은 전면 적용이에요. 여기도 연차를 보내줘야 되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 얘네들은 그냥 전면 적용이죠. 자, 근데 11조는 국가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해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기업의 사이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내가 고용한 직원이 한 명인데 얘가 15일 동안 연차를 가버렸어요. 그럼 사업이 올 스탑 돼버리겠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적용 범위를 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게 전면 적용 사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적용 사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 제외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게 11조에 있는 거예요. 자, 11조만 읽어보시면 자, 11조 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래가지고 근기법이 전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최소한 5명은 상시로 사용해야 내가 근기법을 모두 준수할 정도의 사이즈는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아주 옛날인데요. 이게 원래 10인 이상이었어요. 그게 5인으로 줄어든 거죠. 사회가 더 발전하면 좀 더 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아마 10년 뒤에는 3인 이상 뭐 이럴 수 있죠. 그만큼 이제 사회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가보시면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적용 제외 사업장 근로자인 거죠. 누구냐? 두 가지예요. 동거에 같이 사는 친족. 여기서의 친족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그 친족이에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식구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가족기업이니까 여기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다. 근데 동거의 친족만으로 사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겠죠. 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좀 크게 해 우리는 편의점을. 좀 크게 합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해. 근데 여기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외부 알바를 한 명도 안 쓰고 모두 우리 식구들끼리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살아. 그게 한 7명 된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5인 이상이지만 그런 경우에 동거의 친족 많이니까 빠지겠더라. 뭐 이런 거고요. 두 번째가 가사 사용인 가정부, 파출부 이런 분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면은 뭐 이런 거지. 뭐 그 가정부로 오신 분이 식사를 차려주시고 설거지를 이제 하신 다음에 과일을 깎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사시니까 친하겠지. 그래서 집주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과일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식구처럼. 그럼 그 시간은 과연 근로 시간이냐? 애매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적용제 하는 건데 그냥 적용제 끝 이래 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사 사용에 대한 이제 그 노동법 적용 문제가 좀 나름 국회에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전면 적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예를 들어 해고 제한이라든가 그렇죠. 각종 이런 것들 일부라도 좀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 지금 적용 제외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항 가보시면 11조 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적용 사업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궁금하냐? 도대체 5인 이상과 4인 이하는 어떻게 나누는 거냐? 이게 왜 헷갈릴 수 있냐면 우리 사업장이 항상 5명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뭐 일용직을 많이 쓰는 기업이라고 치고 어느 날은 7명, 어느 날은 3명 뭐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시 5인 이상인지가 판단이 어려운 거지. 예를 들어서 한 달 중에 하루 빼고 5명을 쓰는데 딱 하루만 2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우리는 상시가 아니야. 이게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준이 필요해요. 그럼 도대체 상시 5인 이상인지 5인 이하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구별 기준. 이거는 2항 다시 보시면 3항을 보시면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얘는 시행령 별표에 있어요. 다시 한번 틀렸네. 다시 한번 시행령 7조의 2에 있어요. 자, 오늘 뭐 특강 취지상 이거 세부 내용을 보지는 않을 건데요. 아무튼 요건 그 기준들은 시행령 7조의 2에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궁금한 건 판단해 보니까 4인 이하가 맞아요. 4인 이하가 맞는데 얘네들한테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마찬가지로 이거는 2항에 나와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입법자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규정과 적용되지 않을 규정에 대한 구분은 그 시행령으로 위임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만들면 되겠죠. 대통령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시행령 별표에 있어요. 오늘 뭐 특강 취지상 요거를 다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플러스로 나와주는 게 추가로 13조, 14조가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13조 내용이 뭐냐면 뭔가 노동관계 위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감독관이 부를 수 있겠지. 사용자 와보세요. 근로자 와보세요. 출석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석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보고해보세요. 보고를 해야 되겠더라. 사용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내 사업 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럴지 모르겠지만 국가 입장에서 얘네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법을 통해서 근기법의 총칙으로서 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보고하거나 출석해라라고 한다면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3조에 있죠. 제목 자체가 보고, 출석,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14조 법령 요지 등의 개시. 이건 뭐냐면 근기법의 요지와 시행령의 요지, 취업규칙의 내용들,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정 이런 것들을 사업장 내에 게시 비치해라 이런 거예요. 왜냐? 근로자 입장에서 내가 근기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알아야지 보호를 받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몰라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알 수 있도록 근기법, 그 다음에 령의 요지들, 이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의 내용들, 기숙사에 있는 경우는 기숙사 규정들 이런 것들은 사업장 내에 게시 비치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통 요즘에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홈페이지 직원 게시판 쪽에 이제 뭐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많이들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근기법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기법 총칙을 통해서 근기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지? 봤고요. 근기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지? 이것도 봤어요. 그래서 근기법 적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 원칙으로서 어떤 게 있지? 봤고요. 그 다음에 근기법의 이후에 보실 뭐 근로계약 내용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어디고 일부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어디고 아예 적용제에 되는 사업장은 어디고 그 다음에 근기법 위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되나? 그 다음에 직원들의 권리의식 향상을 위해서 기업 내 이런 식의 서류들을 각종 서류들을 비치를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총칙을 통해서 규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본격적으로 근로계약의 시작과 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2장 근로계약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계약 파트를 보기 위해선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아까 얼핏 봤었던 근기법 2조 1항 4호에 있는 근로계약의 개념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근로계약의 개념. 2조 1항 4호 다시 보시죠. 2조 1항 4호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하여 모두 근로계약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계약, 이런 계약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데 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에게는 그에 대응하는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계약만 근로계약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방금 보신 것처럼 근로계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기본적인 주된 의무라는 게 있죠. 근로계약의 주된 의무, 근로자한테는 근로 제공 의무가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한테는 임금 지급 의무가 부여돼요. 근데 이런 식의 근로 제공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는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애초부터 근로계약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없는 계약은 애초부터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의무로서 이런 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론상 주된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근로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게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특수한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 매매 계약을 하는데 물건을 팔았다, 돈을 준다, 끝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 뭔가 사람의 노동력을 계속 제공하는 이런 식의 특수한 계약이다 보니까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부수적 의무가 당연 도출된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부수적 의무가 뭐냐면 근로자한테는 책마다 다른데요. 우리가 수업용어로 보통 성실 의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부수적 의무를 우리가 배려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근로자 입장에선 별도의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존속 과정에는 이 회사의 비밀을 딴 데 가서 유출하지 않을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너무 당연히 근로계약의 특성상.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경쟁업체를 차리거나 혹은 경쟁업체랑 투잡을 뛴다. 이거는 반칙이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밤에는 경쟁업체가 여기 가서 일하고 이게 반칙이지. 그렇잖아요. 서로 기밀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성실중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금지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가 다치지 않고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할 기본적인 의무는 별도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약서에 나는 네가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함 이게 없다 하더라도 너무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로계약의 개념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그 2조 1항 4호에 따른 계약의 개념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무들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권리겠죠.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반대로 얘기하면 사용자의 근로수령권이겠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반대로 얘기하면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권리 의무가 형성이 될 수 있겠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로계약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럼 일단 순서상 시작을 먼저 컨트롤하고 그 다음 끝을 하겠지.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시작을 먼저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15조부터 보겠습니다. 15조 가보시면 아까 3조의 최저기준하고 연동되는 건데요. 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로 한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뭔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합의했는데 합의한 내용을 보니 일부가 근기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계약의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노동법은 일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왜냐? 어쨌든 내가 이 회사에 어렵게 경쟁력을 뚫고서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고 보니 계약서에 법 위반이 있는 거예요. 일부. 그런다 그래가지고 근로계약 무효 이래버리면 나는 실업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무효 법리를 원칙으로 하는 게 근로자의 보호의 취지에 부합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무효 법리를 원칙으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 부분은 무효임. 이걸 다른 말로 강행적 효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강행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2항 가보시면 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법에 의하면 이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얘네가 합의한 게 이만큼이에요. 얘는 무효가 되는 거고 이 내용은 이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충적 효력 혹은 대체적 효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합쳐가지고 뭐 규범적 효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기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이론상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너무 당연한 걸 우리 법이 그냥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할 때 15조를 통해서 근기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을, 사실 이건 이론상 너무 당연한 건데 확인하였다, 이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조가 있는데 얘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왜냐? 효력이 만료가 됐습니다.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IMF 이전의 의미가 있던 그런 규정이에요. 뭐 참고로 보시면 16조 해가지고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간제 계약을 얘기하는 건데, 계약직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할 때 계약 기간을 1년 넘기지 마, 이런 건데 지금 상식으로 보면 이게 뭐지 싶어요. 근데 이거가 있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면 IMF 이전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의 시절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생 직장 시절, 우리 아버님 세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게 의미가 있었죠. 왜 그랬냐? 너무 장기간의 근로계약 기간 잡아가지고 중간에 나가고 싶은데 무슨 노예계약처럼 못 나갈까봐 그 당시 법자들은 그걸 걱정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된 지금 시점에서는 이상한 규정이지, 맞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2007년 7월 1일자로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면서 얘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근로계약의 시작을 우리가 규율 하는데 기본 원칙으로서 야, 너네 계약을 체결하지, 이거 최저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거 미달하면 무효가 되니까 이거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기본 룰을 잡아주고요. 그러고 나서 세부적으로 근로계약 시작에서의 다양한 규제를 둬요. 가장 먼저 어떤 걸 주는 거냐? 17조에 의해서 명시 의무라는 걸 줍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근로계약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회사 들어오면 잘해줄게, 이런 거죠. 근로자가 얘기하는 거지. 임금이 얼마인가요? 그러니까는 사용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식 봐라, 사회생활 기본이 안 돼 있네? 그게 궁금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을이니까 일단 입사를 해야 되겠죠. 을이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최저임금, 이럴 수 있겠죠. 이건 쉐터 뻑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전면에 두고 있는 거, 말을 해줘라, 이 명시 의무,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명시 의무라는 게, 자, 생각을 해보시면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1항은 그냥 말 그대로 명시 의무고요. 2항은 1항의 내용 중에 특히 중요한 거, 이걸 우리가 아예 서면으로 명시해라. 왜냐?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그냥 명시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교부를 해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들은 명시하도록 하고, 1항에는 명시라는 거는 이제 구두도 가능해요. 근데 특히 중요한 건 나중에 말 바뀌지 않도록 서면으로 해가지고 아예 교부를 해줘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변경될 때는 교부 의무가 당연 의무는 아니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해 주는 건데요. 아무튼 근로계약 체결할 때는 무조건 주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17조 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되고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서면이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구두도 가능한 거예요. 뭘 명시할 것이냐? 돈 얘기해줘야 되고, 근로시간 얘기해줘야 되고, 쉬는 날 얘기해줘야 되고, 휴가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 외에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놨어요. 이 시행령에 있는 게 뭐 취업 장소, 뭐 업무 내용, 취업 규칙의 내용, 기숙사 규정, 이런 것들인데요.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2항 가보시면 사용자는 1항 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그러니까 임금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 너의 임금은 내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계산은 이렇게 할 거고, 지급은 이렇게 할 거다. 뭐 예를 들어 현금으로 준다, 뭐 통장에 쏴준다, 이런 것들을 아예 서면으로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호부터 4호까지니까 토종근로시간하고 주휴, 연차, 휴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교부를 해줘야 되고요. 변경 시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해야 되고요. 그래서 입사한 다음에 말 바뀌는 경우가 하도 많으니까 이거 너무 중요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많이 당하는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명시의무는 당연히 들어가요. 심지어 얘는 범죄. 이거 안 하면 처벌 조항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편의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당하시는 게 잘 모르고, 이제 알바생이 이제 퇴사한 다음에 뭔가 기분이 안 좋았겠지, 이걸로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이러면서. 오케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도 한 10년 지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에 대한 문화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은 우리 회사는 매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퇴사할 때 퇴직금이 없어. 이딴 소리 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다고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데 거의 없죠. 왜냐하면 10년 사이에 싹 정리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인이나 사업장에서 명시의무 이행 안 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근데 한 10년 지나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싹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노사관계 자체가 노측도 마찬가지죠. 뭐 예전에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철도 이런 데는 대놓고 불법은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조직으로 돌파한다. 이러면서 불법 파업 대놓고 하던 시절이 불과 1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철도 입장에서 어떻게든 적법하게 하려고 되게 애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측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노사관계가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 이것도 제 생각할 때는 뭐 10년 지나면 다 지킬 것 같아요. 뭐 얘기가 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조 보기 전에 19조를 먼저 보시면 19조는 명시의무 위반은 아니고, 그러니까 명시의무 같은 경우는 이거 위반하면 범죄예요. 그러니까 위반 시 형사처벌합니다. 사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근데 명시의무를 이행했다고 치자고요. 그 명시의무를 이행했는데 막상 이행된 명시의무의 내용을 보니, 막상 나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내용을 보니 명시된 내용과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사로 들어가게 되면 뭐 계약 해지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채무불이행 같은 거 손배를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법원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근로관계에서 명시된 조건과 실질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입사하자마자 발견하겠죠. 근데 거기서 발생되는 나의 손해라는 게 생각보다는 얼마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 나에게 명시한 것보다 한 30만 원 덜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그거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거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조를 통해서 좀 간결하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조를 위반하면 그냥 처벌하는 거고요. 지금 얘기는 뭐냐면 17조를 이행했는데 하고 보니 실제는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노동위원회라는 특별 행정기구를 통해서 좀 심플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아주 특이한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넘어갈 텐데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겁니다. 노동위원회는 원래 돈 받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손배를 노동위에서 한다?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제도입니다. 자, 두 번째,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요. 물론 실질적인 의미는 해지로 이해하는데 아무튼 규정상 해제하고요. 세 번째로 귀양료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귀양료비를 차비겠죠? 이사비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17조와 19조의 차이는 19조에서는 명시의무를 이행했지만 실질이 다른 거예요. 17조는 아예 이행 안 했을 때 너 처벌 뭐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19조 한번 보고 갈까요? 19조 가보시면 1항 17조에 따라 명시된 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항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양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로스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왜 조문 특강이 나름 의미가 있냐면 이 17조랑 19조를 가지고서 그 변시에서 기출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좀 굉장히 당혹스러운 문제였는데 아마도 둘 중 하나겠지. 뭐 첫 번째로는 로스쿨 학생들이 너무 법 규정 안 보고 판례만 막 공부하니까는 그 출제 교수가 한번 막 에잇 이놈들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선택 과목을 아무래도 국제법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동법의 선택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좀 쉽게 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의도 어떻든지 간에 실제로 로스쿨 학생들한테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던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뭐 노무사 2차 시험이나 행시 같은 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변시에 좀 특수한 상황이 좀 반영되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주관식 공부에 있어서도 조문은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이건 그냥 날로 먹는 문제인데 야 이거 틀리면 어떡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18조 가보시면 근로계약 체결할 때 단시간 근로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회사의 통상의 직원들은 일주 40시간을 근무해요. 나는 일주에 20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임금의 반은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일을 반을 하니까 임금이 반은 나와야지. 근데 회사에선 3분의 1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남들만큼 일을 많이 하지 않잖아. 이런 거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제공된 근로가 비율이 있는데 비율대로 줘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다 한 애들만 상용직만 많이 줄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근로계약 체결 시에 단시간인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는 맞춰주어라. 이 얘기를 아예 18조에서 잡고 있는 거죠. 18조 1항 가보시면 단시간 근로자의 조건은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된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비율적으로는 잡아줘라 이런 거고 2항 가보시면 1항에 따라 조건을 결정할 때 기준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시행령 별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시의무라는 거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라는 거는 내용을 쓴 다음에 노사가 사인하는 거. 이게 계약서고 명시의무라는 거는 그냥 사용자가 명시한 서면을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계약 그 자체는 구두로도 가능하죠.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다만 명시의무를 이행해 줄 뿐. 근데 실제로는 명시의무를 이행하는 김에 사인을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근로계약서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것 그 자체가 법 위반이냐? 그렇진 않죠. 근데 단시간 같은 경우는 아예 시행령 별표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써가지고 줘라.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시행령 별표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볼 건 아닌데 아무튼 단시간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3항 가보시면 4주 동안을 평균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뭐 그냥 이제 강의할 때 쓰는 용어로 일단 이건 두 가지죠. 1항하고 2항은 이제 그 비례적으로 적용해줘라. 근로조건의 비율 적용 이런 거고요. 3항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주에 15시간도 일 안 하는 친구들은 뭐 하루 치면은 주 5일째라고 치고 하루에 3시간도 채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짧게 하죠. 이분들은 우리가 그냥 강의용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이래 불러요. 뭐 법으로 치면은 일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겠죠. 근데 이제 강의용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이럽니다. 이런 분들은 일을 너무 짧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기법의 일부 적용을 좀 빼도 문제가 없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빼는 게 지금 3항에 있는 거 뭘 뺍니까? 그 주휴하고요. 연차휴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유급으로 주는 주휴일. 그 다음에 연차휴가. 이런 것들을 적용 제외하고요. 자, 플러스로 또 뭐가 빠지냐면 뭐 근기법은 아닌데 퇴직급여보장법상 이분들한테는 퇴직급여도 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1년 이상 근로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간제법상, 그 사회적인 용어로 비정규직법상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들어본 게 있거든. 비정규직 기간제로 2년을 넘게 쓰면 정규직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용어로. 그래서 기간제법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요. 근데 기간제 근로자 2년 제한을 안 받아요. 일주에 15시간도 안 쓰는 분들은 1년, 예를 들어서 1년짜리 계약해가지고 반복갱신 이게 가능해요. 2년을 넘어도 정규직이 안 되겠더라. 그래서 너무 짧게 근무하니까 이런 것들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합니까? 편의점 이런 데서 사장님들이 알바를 쓸 때 1주 14시간 이렇게 계약하지 않습니까? 주휴도 주기 싫고 연차도 주기 싫고 그 다음에 퇴직금도 주기 싫고 이런 거니까 여러 명을 쓸지언정 14시간으로 끊자 이렇게 가져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8조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자 20조, 21조, 22조가 나와요. 이게 근로계약 체결할 때 금지되는 근로 조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근기법 7조에서 강제근로 금지 규정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물건이 아니니까 막 억지로 일을 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좀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실제로 강제근로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이런 계약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아예 막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20조, 21조, 22조입니다. 셋 다 모두 기본적으로는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근로 금지의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식의 규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20조에 뭐가 있냐면 위약금 걸지 마 이런 거예요. 위약, 예정, 금지. 위약금 걸지 마. 이런 겁니다. 자, 21조는 전차금 상계 금지. 22조가 강제 저금 금지.
셋 다 기본적으로는 강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한 근기법상 재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씩 볼까요? 20조 가보겠습니다.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1억 원을 배상한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중간에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지각 한 번 할 때마다 뭐 10만 원씩 이런 거. 물론 이제 지각을 통해서 실제로 얘가 손해가 발생하면 혹은 얘가 계약 기한을 채우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액수를 정해가지고 지각 한 번 하면 10만 원, 뭐 하면 얼마, 뭐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퇴직자유 제한 문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조 전차금 상계 금지. 읽어보시면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 채권과 임금을 상기하지 못한다 돼 있어요. 전차금 그러니까 문구를 보면 전차금이나 전대 채권 해가지고 전차금과 전대 채권이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냥 이해하시기로는 같은 말인 걸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차금 내지 전대 채권 이건 그냥 하나의 개념인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회사 와서 일을 할 거면 조건으로 내가 돈을 빌려줄게 이런 거예요. 또 급전 필요하지 돈 빌려줄게 와서 일해라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면 돈을 빌려줄게 그 자체가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한 대신 원래 내가 너한테 300을 줘야 되는데 다 까버리고 30만 주겠다. 예를 들어 이런 거. 270씩 지금 빚을 갚아 나가는 거야. 뭐 이런 거. 이걸 이제 금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럼. 뭔가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나의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만두고 싶은데 빚은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선의로 빌려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상계로 연결돼 버리면 그러니까 상계라는 거는 이제 깐다는 거죠. 나 너 줄 거 있고 너나 줄 거 있잖아. 까자. 이게 상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돈, 즉 전차금 내지 전대채권을 임금과 상계를 해버리면 내 생활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체결할 때 이런 식의 계약은 금지하고 있더라. 자, 22조 강제저금의 금지. 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얘기하는 거지. 나 너 원래 월급 줘야 되는데 너 이거 받아가봐야 다 도박할 거잖아. 혹은 뭐 게임해가지고 아이템으로 다 쓸 거잖아. 내가 너를 저금을 해줄게 라고 내가 강제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선 아 네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항 가보시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죠. 원칙적으로는 금지인데 근로자의 위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날 아는 거지. 난 정말 도박 중독이에요. 받아봐야 하루면 다 없어져. 그러니까 네가 그냥 관리해달라라고 하면 사용자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라. 그래서 1호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간을 당연히 근로자가 정하고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지. 2호 어쨌든 열납 내지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해에 따를 거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런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저금을 하면 이율을 이만큼 해줄게 이런 거예요. 자기들도 대출 이자가 있으니까 좀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한 거죠. 그럼 내 입장에서 좋아요. 그래서 한 거지. 근데 어느 순간 회사를 그만두려고 그래요. 근데 회사에서 돈을 안 줘. 왜 그러냐? 현금이 씨가 말랐대. 그래가지고 지금은 줄 수가 없대요. 그럼 내 입장에선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받을까봐. 결국 강제근로 문제가 있겠죠. 더 최악의 경우는 뭐겠어요?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지.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아예 금지하는 겁니다. 설사 회사가 딴짓거리 하더라도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를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법을 통해서 보호하는 근로계약의 시작에 있어서의 보호 내용들이에요. 물론 법에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에 없다 보니까 해석상 문제되는 것들이 채용 내정, 시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채용 내정 계약들 예를 들어 대학 졸업반 애들 미리 뽑는 거, 시용 계약, 테스트 기간이죠. 이런 계약은 근기법에 없는 비전형 계약이다 보니까 현실에는 있는데 법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게 해석에 맡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법적 지위라든가 해고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판례 법리에 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지금 오늘 특강 취지가 그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여기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플러스로 나오는 게 근로관계 종료가 나오는 거죠. 이게 23조부터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종료가 메인이긴 한데 플러스로 인사처분 문제가 있어요. 플러스보다는 종료로 넘어가는 건데 종료가 메인이긴 한데 플러스 인사처분 문제가 있어요. 인사처분 문제 이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2, 3조 1항에서는 해고 등 제한 규정이 있어요. 2, 3조 1항에서는 해고 등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충 개괄만 보고 쉬었다가 내용은 쉬었다 볼게요. 그래서 2, 3, 1항에는 해고 등 제한이 있어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도 못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못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발령 못함.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근기법 24조 플러스 25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회적인 용어로 정리해고 얘기하죠. 여기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근로자 규칙에 의한 징계해고 이런 거에 비해서 근로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회사가 어려운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사조를 통해서 정리해고 요건을 되게 엄격하게 가져가고 있는 거고 25조를 통해서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고의 절차로서 26조, 27조가 있어요. 26조, 27조가 뭐냐면 이게 해고를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미리 말은 해줘라. 말해주기 싫으면 돈을 좀 줘라. 왜 그러겠어요, 이게? 이 사람이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죠. 미리 말해주거나 아니면 돈을 좀 주거나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잘렸을 때 얘가 왜 잘렸는지 알 수 있도록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라. 그래야 내가 서면을 보고 내가 왜 잘렸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대응을 하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고에 시기상 제한이 있어요. 해고를 할 때 하더라도 이럴 땐 자르면 안 되지. 그게 어디 있냐? 2, 3조 2항에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를 낳기 위해 출산휴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몇 달 전 거 문제를 갑자기 끄집어내면서 너 출산휴가 가겠지만 너 징계해고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한테 지장이 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상재 발생해서 병원에 누워있어요. 몇 달 전 얘기 끌고 와가지고 징계해고 하겠다. 너 징계. 이거는 이 사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 의미에서의 부당해고. 예를 들어서 징계해고를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 혹은 정리해고를 하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식의 일반적 의미에서의 부당해고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 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당해고가 범죄는 아니라고요. 이게 처벌 정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 시기상 제한 규정은 처벌 정도 있어요. 그만큼 나쁜 놈이지. 애 낳으러 가 있는데 잘라버리고 막 그렇죠. 이러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막 좀 중환자실에 있는데 잘라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특별히 더 규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고무효 확인소, 징계무효 확인소 들어가겠지. 그렇긴 한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좀 신속하고 간이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따로 두고 있어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 이게 28조 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28조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33조까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대로 가게 되면 이제 플러스로 종료 시 근로자를 보호하는 각종 규정이 있어요. 종료 시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각종 규정들 이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4조부터 쭉 나오는데요. 34조부터 이게 결국 42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알파의 내용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관계 종료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모든 금품을 다 청산해주고 그게 36조. 그게 기가 넘어버리면 지원이자를 붙여주고 그게 37조. 회사가 망해가지고 체불임금을 갚을 수 없을 때는 배당에 있어서의 선순위로서 임금을 먼저 좀 보호해줘라. 그게 38조. 이런 식으로 이제 종료 시에 근로자에 대한 각종 보호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신 거는 시작 파트에 대한 보호까지 내용들을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요 개괄 속에서 종료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4분이니까 28분에 시작할까요? 예.